빌 게이츠, 워렌 버핏 등 현 시점 세계에는 수많은 부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심지어 500년 전에도 남들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은 늘 존재했죠. 그렇게 이번 컨텐츠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돈으로서 유명했고 그 어떤 이보다 강력한 파워를 지녔던 조선시대 전설의 부자 6명에 대해 조사해봤어요. 그럼 영상 시작할게요. 제주 말부자 김만일. 나라의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품질 좋은 말들을 나라에 바쳐 그 수가 1000에 달했다는 제주 말부자 김만일. 과거 김만일의 집안은 가난했으나 그의 됨됨이를 알아본 당시 명문가 출신 문시봉이 그를 사위로 맞아들이면서 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처가에서 얻은 말 한 필, 그 말 한 마리를 시작으로 엄청난 재능을 발휘하기 시작하거든요. 가축 개량 기술과 번식 기술을 토대로 키우는 말의 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려 제주 일대 최고의 부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말은 워낙 비싼 동물이라 말을 함부로 빼앗아 부를 축적하거나 중앙 고관들에게 뇌물로 바치려는 수령들이 나오곤 했거든요. 김만일은 잦은 수탈로 우수한 종자가 끊어질 것을 걱정해 말의 눈을 멀게 하거나 가죽과 귀를 찢는 등 상품성이 떨어지게 만들어 우수한 종자를 보존하는 탁월한 기질을 발휘해 명마의 종자를 꾸준히 지켜오는 데까지 성공합니다. 그렇게 그는 전국 최대의 말 공급지였던 제주시에서 광활한 대목장을 운영하게 되었죠. 당시 좋은 말 한 마리는 노비 3명 또는 포목 50동에 해당할 정도로 값이 비쌌는데 그가 평생토록 생산한 말이 1만여 필에 달할 정도였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애지중지 키우던 값비싼 말들을 나라의 위기가 올 때마다 수백 필씩 나라에 바쳤다고 합니다. 임진왜란이 한창이던 1594년을 시작으로 1612년, 1618년, 1620년 연이어 전말을 헌마해 이를 치하하고자 광해군이 직접 그를 지중추부사 겸 오이도 총부도 총관에 임명하기에 이르렀죠. 거기에 그친 게 아니라 1624년부터 5년간 양마 수백 필을 헌마하는 등 나라에 많은 헌신을 했고 평생 나라에 바친 말의 수만 총 1300여 필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1628년 종일품 숭정대부에 제수되어 헌마공신으로 길이길이 칭송되었다고 하죠. 김만일의 후손들 역시 218년 동안 산마 감독관을 맡으면서 국가가 필요했던 말들을 육성했다고 전해지며 가문 대대로 나라에 헌납한 군마만 총 2만여 필에 다다랐다고 합니다. 이는 세계사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역사적인 공훈인 것으로 전해진다고 하네요. 경주 최부자 최준. 약 400년이란 긴 시간 동안 엄청난 재력을 자랑한 것으로 유명한 조선을 대표하는 부자 가문 경주 최부잣집. 경주 최부잣집의 파시조는 임진왜란 때 의병장이 되어 왜군을 물리친 의병장이자 무신이었던 최진립 그리고 그의 셋째 아들인 최동량. 최부잣집의 역사는 이로부터 시작됩니다. 최동량은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황무지 개간과 수로시설 건설 장려 흐름에 발맞춰 토지들을 개간하고 평산강의 물줄기를 끌어들여 당시 혁신적인 신농법이었던 이양법을 도입하게 됩니다. 또한 집안의 종들에게 일종의 성과급제를 도입해 생산성을 높이기도 했으며 일반적인 대지주들이 두던 중간관리직 마름을 두지 않아 소장료를 비교적 낮게 받기까지 합니다. 그 결과 큰 부를 쌓기 위한 초석이 만들어지죠. 최부잣집은 소작을 만석 이상 하지 말라는 가훈이 있는데 이로 인해 최부잣집이 더 많은 땅을 가질수록 소작이는 짐은 더더욱 줄어 많은 사람들은 최부잣집이 더 많은 땅을 가지길 원하는 바람이 커지게 됩니다. 그 결과 엄청난 토지를 가지게 되었다고 하죠. 거기다 과객을 차별 없이 대접하는 것으로 유명해 최부잣집의 사랑채는 전국에 있는 양반들이 방문해 했으며 이런 연유로 전국에 있는 문화와 정보를 쉽게 얻었습니다. 거기다 최부잣집을 방문한 사람의 입을 통해 명망이 드높아지기까지 하죠.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라는 가훈까지 있어 흉년이 들면 가문의 곳간을 열어 사람들을 먹여 살렸고 이런 미담이 쌓이고 쌓여 최부잣집의 명성은 전국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12대 400년 동안 만석군의 계보를 이을 수 있었고 9대 진사를 배출한 경상도 최고의 부잣집이 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를 물려받은 12대 주인이자 마지막 최부자 최준. 그는 항일 독립운동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자연스럽게 독립운동에 가담하게 되었으며 백산 안희제와 더불어 백산상회를 설립해 거액의 독립자금을 제공하게 됩니다. 여기서 나온 자금이 임시정부의 필요자금의 6할이 넘었을 정도로 엄청난 자금을 댔다고 하죠. 그뿐만 아니라 해방 이후 일제의 신탁관리하에 있던 재산의 3분의 1이 되찾아지는데 인재양성의 뜻을 품고 있던 최준은 나라를 위해 또 전 재산을 털어 영남대학의 전신인 대구대를 세우게 됩니다. 수백 년 동안 물려온 모든 재산을 심지어 친척들까지 모두 뜻을 합하여 사회에 환원한 전대미문의 업적을 남긴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대명사 최준. 대한민국에도 이런 멋진 명가가 있다는 것이 가슴이 뭉클해지는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관노 출신의 거부 김갑순. 1930년 말 대전 시내의 땅을 3분의 2씩이나 가졌을 정도이며 충청도에선 황새가 십리 밖을 날아가 앉아도 김갑순의 논밭이었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의 거부 김갑순. 어린 시절 관노 출신으로 있었던 그가 엄청난 거부로 탈바꿈한 일은 두 사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신의 돈을 떼어먹고 도망치는 노름꾼을 잡으러 가던 길 겁탈당한 위기에 놓여있던 한 여인을 구해준 일이었죠. 그 여인은 김갑순에게 은한매를 맺자고 제안했는데 이후 이 여성이 충청남도 관찰사에 첩이되어 김갑순에게 날개를 달아줍니다. 관노 출신에서
하면서 하급 관리로 신분이 상승했죠. 또한 문전박대를 당했던 허름한 선비를 돕자 이후 그가 국가재정을 총괄하는 탁지부의 고관이 되어 서울 중앙관직에 나가는데 도움까지 줍니다. 서울에 진출한 뒤 그는 동물적인 감각과 탁월한 업무 능력으로 본격적인 출세가도를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모은 돈으로 군수 자리를 사 부여군수를 시작으로 공주군수 등 대한제국 관리를 역임하게 되는데요. 이때 세금을 초과해 걷거나 횡령하는 등 더 많은 돈을 모은 뒤 관직을 그만두고 공주를 중심으로 역외군수 사업, 공중 목욕탕, 극장 등의 사업을 전개합니다. 한 차례 더 많은 돈을 번 그는 관직에 있었을 때 알아두었던 인맥들을 토대로 빠른 정보력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시작합니다. 대중 가장 큰 투기 사건은 한밭에 경부선 철도가 들어오고 호남선이 기점이 될 것이라는 정보를 빼내어 이 지역의 땅을 미리 사놓았던 것이었죠. 그렇게 큰 돈을 번 김갑수는 일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적극적인 친일 행위를 합니다. 일제의 보호와 협력 아래 그의 사업과 입지는 승승장구하게 되죠. 충청도 일대에 어마어마한 땅을 지녔을 정도로요. 해방 이후 반민족 행위처벌법에 따라 체포되기도 했지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병보석으로 풀려나고 6.25 전쟁 중 대전을 점령한 인민군에게 체포되어 악덕부자로 분류돼 재판을 받기도 했지만 그에게 신세를 졌던 마름 아들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1949년 농지개혁으로 많은 땅이 유상 몰수당하고 1953년 화폐개혁으로 남은 땅마저 가치가 떨어져 그의 가세는 크게 몰락했지만 그래도 엄청난 부동산을 소유한 만큼 부유한 생활을 이어갔다고 해요. 그러다 1960년 88세의 나이로 찹쌀떡을 먹다가 떡이 목에 걸려 죽었다고 합니다. 딱 어울리는 결말이네요. 철도거부 박기종! 대한민국 및 부산의 근대사에서 큰 족적을 남긴 것으로 평가되는 철도거부 박기종. 부산에서 태어난 그는 정식 교육을 받진 못했지만 일찍이 일본인과 무역을 할 수 있었던 특허 상인단체 동네 팔상매에서 일하며 일본어와 상업을 배워 후에 조선 상인과 일본 상인을 연결해주는 거간 역할을 했으며 일본어와 상술이 능숙해지자 무역업을 통해 상당한 재산을 축적하게 됩니다. 30대 중반에는 부산 앞바다에서 어장을 경영하고 김해 일대에 광활한 토지를 소유했으며 당대 경남 제1의 재력가이자 사업가로 불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런 배경 으로 그는 중추 원희관과 판리공사 등 관직을 역임하게 되죠. 이후 그는 1876년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고 부산 개항이 결정된 후 유창한 일본어 실력으로 통역사로 발탁되게 됩니다. 이때 박기종은 일본의 근대화 현장을 목격하게 되죠. 그는 조선이 잘 살려면 근대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품게 되었으며 이런 생각은 기술자를 양성하는 개성학교를 설립하기에 이르렀고 한국 최초의 민간 철도회사인 부하철도회사 창립으로 이어집니다. 국내 철도는 반드시 순수 국내 자금으로 민족계 회사가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산 하단포 구간에 부하철도를 건설하고자 했지만 자금 부족, 노선 부적합성 등의 이유로 건설이 취소된 바 있으며 1899년 5월 대한철도회사를 설립하고 경원선과 함경선의 부설 허가를 얻었지만 일본이 여러 수단으로 방해해 자금 부족 등으로 그의 꿈은 또 좌절되게 됩니다. 1902년 전 재산을 투입해 영남지선 철도회사를 창립해 삼랑진과 마산을 연결하는 산마철도의 부설권을 얻어 공사 진행을 시도했지만 이때도 일본의 집요한 농간으로 자금 조달이 여의치 못해 중단되게 되죠. 재산과 지위를 모두 잃은 박기종은 1907년 6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철도만큼은 한국의 돈, 한국의 손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그의 염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의 발자취는 대한민국에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고 후대에 이르러 철도왕이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하네요. 팔도 소장수 최봉준! 한 달에 1000여 마리의 소를 복견 안에 실어 러시아에 수출했을 정도로 엄청난 무역량을 자랑했던 함경도 최고의 부자 최봉준. 함경북도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러시아 연해주 연추로 이주한 그는 초급모피로 목숨을 보존했고 횡령살이를 하며 살았을 정도로 가난했지만 유창한 러시아어와 소년 시절부터 가까운 두뇌를 토대로 러시아와 사업을 개시하면서 사업이 번창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러시아 농가에서 대량 생산된 달걀을 함경도에 가져와 2배의 이익을 만드는 것을 시작으로 반경을 넓혀 원산, 경흥,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부산, 홍콩, 상하이, 일본까지 활동 무대로 삼아 각종 수입품, 심지어 석유까지 들여와 대단한 부를 쌓은 인물입니다. 개중 가장 큰 무역은 러시아 군대에 군수품을 수출하는 것이었는데 마침 러시아군이 우하단에 난 진압을 위해 베이징으로 파견되면서 군수품 수요가 크게 증가해 그의 사업이 꽃피기 시작하죠. 또한 1904년 러일 전쟁으로 러시아 군대에 공급하는 군수품 사업이 화랑을 띠자 더 많은 자본을 축적하기에 이르렀죠. 그렇게 최봉준은 연해주를 대표하는 사업가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 규모가 소만 해도 한 달에 1000마리를 수출할 정도였죠. 그는 자신의 돈을 민족 부흥에 아낌없이 투자하게 됩니다.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시베리아에 한국 민회를 조직해 재정적 후원을 맡았으며 러시아 한인 사회에서 최초로 간행된 신문 해조신문을 발행해 국민의 지식 발달과 국권 회복을 위한 노력을 이어갑니다. 한인촌의 학교를 여러 세워 인재 양성에 심혈을 기울이기까지 하죠. 물론 그가 의병 활동이 자신의 무역업에 지장을 받을 것을 우려해 한때 의병을 비난한 바가 있고 의병을 강하게 거부한 바도 있었지만 그가 쌓아온 업적은 칭찬받아 마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 토대로 약 100년의
세월이 흐른 뒤 대한민국 정부는 1996년 최봉준에게 건국 훈장, 독립장을 주서하죠. 1912년 이후 최봉준은 사업이 점차 실패를 거듭해 1912년부터 13년에 이르러서는 채무만 남기고 빈털터리가 되어 생을 마감했지만 그가 죽었을 때 신한 민보도에서는 그를 이렇게 기렸다고 합니다. 개성 인삼왕 임상옥! 탁월한 이제 능력과 마케팅으로 개성 인삼 무역권을 독점해 의주갑부가 된 인삼왕 임상옥. 회계 업무를 보는 사람만 70명에 달했으며 재산만으로 나라를 뒤흔들 수 있었다 라고 칭해질 정도의 막대한 재력을 쌓은 인물이죠. 과거엔 일가가 모두 관노로 끌려갔을 정도로 불운했지만 아버지 밑에서 배운 중국어와 뛰어난 마케팅 능력을 토대로 상인의 입지를 다진 뒤 왕친척의 환심을 얻어 인삼 무역을 독점해 엄청난 부를 쌓기에 이른 자수성가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죠. 그의 흥정 능력에 대한 유명한 일화를 하나 풀자면 중국의 상인들은 조선의 가장 큰 효자 수출 품목인 인삼과 홍삼을 싸게 구매하기 위해 조선의 상인들과의 거래를 차일피일 미루는 담합을 하게 됩니다. 마음이 급한 조선의 상인들은 고국으로 돌아가기 전 인삼을 팔기 위해 가격을 점점 내리기 시작했으며 시간이 촉박해지자 결국 헐값에 팔게 되었죠. 이를 본 임상옥은 죽음도 각오한 도박수를 펼치게 됩니다. 자신이 가져온 임삼 그리고 다른 상인들이 헐값에 팔고 있는 인삼까지 전부 사들여 귀국 전날 주저없이 불을 질러버리죠. 그가 공무역으로 가져온 홍삼은 몇 년치의 물량으로 이를 모두 태워버리면 몇 년 동안 물품을 구할 수 없었기에 중국 상인들은 임상옥이 삼을 태우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불이 났게 뛰어와 먼저 제시한 금액에 사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임상옥은 그들이 한 비행을 나무란 뒤 남은 인삼들을 마저 태워버리죠. 결국 중국의 상인들은 본래 인삼값의 배에다가 이미 타버린 인삼값까지 치르고 물건을 받아갔다는 이야기. 이 일화가 퍼진 뒤 그의 위상은 더더욱 대단해졌고 그가 거부가 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천문학적인 부를 쌓은 그는 그의 자산으로 지역의 다리를 놓기도 하고 흉년이나 보릿고개가 닥칠 때면 곳간을 열어 백성들을 구제하기도 했으며 자신이 살고 있던 평안도의 백성들이 심각한 수해를 입자 그들을 위해 수천냥을 내놓아 재난을 당한 대부분의 가구들을 돌보기도 했죠. 홍경래에 난이 일어났을 때는 관군을 지원하며 사회 안정에 기여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공으로 인해 그는 종삼품 도호부사까지 출세하게 되었죠. 이토록 많은 돈을 쥔 거부였고 선행도 많이 했지만 결국 그는 신분의 한계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양인 출신이었던 그가 집을 너무 크게 지었다는 이유로 암행어사가 들이닥쳐 그를 벌했으며 구성부사에 발탁되었으나 비변사의 반대로 관직을 내려놓기까지 합니다. 이후 그는 빈민 구제와 술로 여생을 보냈으며 전원에서 시를 쓰며 안분자족하는 여생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글귀는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데 이용되고 있다고 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소개해드린 조선시대 전설의 부자들을 보니 뭐랄까 배울 점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부터 상대방의 수를 깨어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하는 것, 때로는 손가락질을 받을 정도로 억척스러워한다는 것까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사람, 후대에 와서도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선 베풀 줄도 알아야 한다는 점 정말 여러가지 배워갑니다. 언젠가 저도 이런 분들처럼 되는 날을 그리며 오늘의 영상 마무리할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더 흥미로운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말차님들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뿅.